충격, 혼란, 그리고 완전한 당혹감. 제 첫 한국 방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적응 잘하던 저에게 한국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슨 하퍼입니다. 유럽계 국제 시사 잡지의 특파원이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취재해왔습니다. 미국 출신인 저는 어디서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팩트에 집중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우선이라고 항상 생각했죠.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한국 특파원 발령을 받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어요.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새로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피로를 덮었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처음 마주한 건 너무나 밝게 웃는 안내원이었습니다. 하퍼 씨, 환영합니다.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라면 확실히 팁을 기대하는 행동이었을 텐데. 이상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대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공항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죠. 옆자리 승객이 도시락통을 열었는데 고기 냄새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겹살이라고 했나요? 미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강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을 먹는 건 불륜율처럼 꺼리는데 말이죠. 괜찮으세요? 한 조각 드실래요? 그 승객이 저에게 권하는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운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본 광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네온사인이 빼곡한 밤거리, 간판 위에 간판이 겹쳐진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뉴욕보다 요란했고 파리보다 화려했죠. 질서 속의 무질서, 혹은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해야 할까요?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하철 안에서 엎드려 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회사원, 교복 입은 학생들, 심지어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까지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집이 없는 건가? 옆에 있던 한국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거든요. 피곤해서. 그럼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는 거지? 모든 게 모순적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왜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잠을 자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술집 앞에서 두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분명 폭력 사태로 번졌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상대방에게 소주병을 들며 웃더니 다음 순간에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건 유럽도 미국도 아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혼란스럽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나라.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곳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이상한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혼란 속에 강인함이 숨어 있다는 것도요. 예측 불가능. 저는 분석과 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였지만 한국인들은 제 모든 논리와 경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을 취재하기로 했죠.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기업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오전 회의실은 서구의 어떤 기업과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임원들,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인 발표,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들. 모두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눴죠. 특히 김 부장이라는 임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냉철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회의를 이끌었어요.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그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전형적인 글로벌 인재였죠. 하퍼 씨, 저희 회사의 성공 비결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전략 실행이죠. 김 부장의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인식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한국 비즈니스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니까요. 하지만 그 회식이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고급 한식당에서 시작된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정중한 대화와 함께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소주 한 병, 두 병이 비워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죠. 아까 그 냉정하던 김 부장이 얼굴이 빨개져서 건배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퍼 씨, 원샷. 원샷. 놀랐지만 따라했죠.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광경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까 그 냉철했던 김 부장이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차트를 분석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흥에 겨워 몸을 흔드는 모습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이슨, 이제 당신 차례예요. 노래 한 곡 불러봐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색하게 비틀즈의 헤이 쥬리를 불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회사에서 늘 대립하던 두 임원이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우정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두 사람, 회사에서는 앙숙 아니었나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더니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선 그런 거 다 잊어요. 내일이면 또 싸우겠지만 지금은 형제죠. 이 무슨 이중성인가 싶었습니다. 낮에는 철저히 이성적으로 회사 일을 하다가 밤에는 완전히 감정을 분출하는 이 극단적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취했던 모든 임원들이 또 다시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앉아 냉철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김 부장은 제가 들어오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광란의 댄스를 췄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한국 사람들은 스위치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한국인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극한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이성적이어야 하고 때로는 감정을 분출해야 하죠.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민족이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오가는 이 감정의 스펙트럼이 그들의 일상이다. 이것이 약점일까? 아니면 강점일까? 당시에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 예측 불가능성이 바로 한국의 역동성이었고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충격, 혼란, 그리고 깊은 감동. 그날 전통시장 화재 현장에서 제 시선이 멈췄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법칙이 여기선 통하지 않았죠. 한국 취재가 한 달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의 극단적 대비가 이해되지 않았죠. 논리적 사고와 감정적 행동 사이를 오가는 그들의 모습이 퍼즐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슨, 서울 남쪽 전통시장에 큰 화재가 났어.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서 취재해. 설날 명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하더군요. 택시를 타고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은 진압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흔적은 처참했습니다. 시장 한쪽 구역이 완전히 검게 타 있었죠. 20여 개의 점포가 잿더미로 변했다고 했어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울부짖거나 절망에 빠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고 서로를 돕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건 한 노부부였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40년간 운영해온 건어물 가게가 모두 타버렸다고 했어요. 설날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들여놓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이었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 다친 거 없으니 감사한 일이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었다면 분명 보험사와 싸우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절망에 빠졌을 상황이었어요. 보험은 들어두셨나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험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순간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건어물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손으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이상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강인함이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옆 골목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상인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김밥, 떡볶이,
어묵 같은 간단한 음식들이었죠. 그들도 분명 설날 준비로 바쁠 텐데 피해 상인들과 소방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돕나요? 다들 장사 경쟁자들인데 한 상인에게 물었더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오늘은 저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생 아닌가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에 탄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마치 작은 축제 같았어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이 따뜻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노부부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기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요. 다시 시작하실 계획인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회사 휴가를 내고요. 그렇게 빨리요?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쉬면 뭐해요? 인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왜 절망하지 않지? 왜 이리 따뜻하지? 이 사람들의 강인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 정신.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일까?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감정적인 면모가 단점이 아닌 강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단순한 발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연대와 공감의 다른 형태였던 거죠. 그날 전통시장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를 향한 제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기막힌 충격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자신의 금을 나라에 내놓는 사람들. 이건 제가 알던 경제학의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가 아닌 정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한국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거리도 익숙해지고 한국어도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죠. 편집장으로부터 특별 기획 취재 요청이 왔어요. 경제 위기 속 국가의 회복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IMF 외환위기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라는 지시였죠. 제이슨, 1997년 한국의 IMF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깊이 파헤쳐봐. 유럽과 미국의 위기 대응과 비교해서 말이야. 자료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어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그 대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었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눈에 띄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채우는데 동참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한다는 건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의 대표를 만났어요. 현재 70대인 박상훈 대표는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결혼 반지를, 젊은이들은 돌 반지를 내놓았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금메달을 기부했죠. 숫자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227톤의 금이 모였고 당시 가치로 약 24억 달러였다고 해요. 경제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위기 때 자산을 더 단단히 지키려 하는 법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사람들이 왜 자신의 금을 내놓았을까요? 박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고 있군요. 하지만 그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족의 문제였죠. 더 이해하기 위해 당시 금 모으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당시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받은 금반지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내놓을 수 있으셨어요?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도 자식 같은 거지요. 내 아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라도 자식 같은 거지라는 그 단순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서구에서는 국가와 개인이 계약 관계라면 여기서는 가족 같은 관계였던 거죠. 또 다른 인터뷰인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금반지를 기부했다고 해요.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특별한 선물이었을 텐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느낌이었죠. 개인의 작은 희생이 모여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다큐멘터리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긴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내놓는 시민들의 모습.
아이들이 저금통을 들고 오는 장면들. 그 영상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힘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다. 정신이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집단의 결속력.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강해지는 공동체 의식. 이것이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진짜 힘이 아닐까?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저는 그들의 선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강점은 첨단 기술도 효율적인 시스템도 아닌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 특별한 정신이라는 것을. 충격적인 속도였습니다. 아침에 회의하고, 점심에 결정하고, 저녁에 개발하고, 새벽에 출시하는 나라. 제가 본 어떤 기업도, 어떤 나라도 이런 속도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속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 생활석 달째. 저는 IT 스타트업 현장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서울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수십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 일하는 공간이었어요. 아침 9시, 이미 모든 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고 있었죠. 놀라운 건 그들의 집중력이었어요. 마치 주변 세계와 단절된 것처럼 오로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하루 몇 시간 일하시나요? 한 개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일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의 책상에는 빈 에너지 드링크 캔이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누군가 작은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밤을 새우고 잠시 눈을 붙이는 모양이었죠.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스피드 데이라는 행사였습니다. 24시간 동안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 출시하는 이벤트였어요. 말 그대로 하루 만에 앱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한 스타트업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박진우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고 출시하는 것보다 빠르게 출시하고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 매일, 때로는 매시간 업데이트하죠. 실제로 그들의 앱 업데이트 주기는 놀라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몇 주에 한 번 업데이트한다면 이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새 버전을 내놓고 있었어요. 이런 속도가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박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그들보다 2배, 3배 빨라야 합니다. 크기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 속도로 승부하는 거죠. 오후에는 개발팀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의사결정 속도였어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서는 몇 주가 걸릴 논의가 여기선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논의보다 실행을 중요시해요. 말보다 행동이죠. 개발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개발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 즉시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사무실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한쪽에서는 디자이너들이 모여 새 인터페이스를 논의하고 다른 쪽에서는 마케팅팀이 출시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집에 안 가세요?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끔은 가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들 그래요. 밤 11시 피자가 배달되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간단히 식사를 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일에 몰두했죠.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지속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지치지 않나요? 박 대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지치죠. 하지만 우리에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미친 속도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식민지, 전쟁, 빈곤을 겪으며 항상 빠르게 적응해야 했던 역사가 만든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24시간 전에는 없던 서비스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모두가 환호했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속도는 미쳤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이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는 비결이었을 것이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미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생존 전략이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혁신하는 것. 이것이 작은 나라가 세계와 경쟁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광기 어린 속도, 극단적인 헌신, 끊임없는 변화. 이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필사적인 에너지가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소비자들이 마치 공학 박사처럼 제품을 분석하고 기업들은 그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나라. 이건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시험장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한국 생활 넉 달째. 저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죠. 마침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새 모델이 한국에서 출시되어 이를 중심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충격은 출시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매장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을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들이 단순한 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신가요? 한 20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스펙시트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이번 모델의 배터리 성능과 카메라 센서를 직접 테스트해 보려고요.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의 사진 품질이 이전 세대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은 일반 소비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기술 평론가나 엔지니어처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분석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줄을 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다들 이렇게 제품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나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수백만 원 주고 사는 건데 모든 걸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특히 디스플레이 색 정확도를 체크할 계획이에요. 전문가용 장비도 가져왔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정말로 색 측정 장비가 들어 있었어요. 일반 소비자가 이런 장비를 갖고 다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품 출시 몇 시간 만에 수십 페이지 분량의 상세 분석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사용 패턴을 그래프로 정리하고 발열 측정값을 기록하고 카메라 샘플 사진을 전문가 수준으로 비교 분석한 글들이었죠. 이건 리뷰가 아니라 학술 논문 수준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일반 직장인이나 학생들이지만 제품에 대한 열정은 전문가 못지않죠. 어떤 회원은 업무 후 밤새 테스트하고 분석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그것도 무보수로요.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소비자 피드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했죠. 한 스마트폰 제조사의 R&D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소비자 커뮤니티의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회의에서 소비자 커뮤니티의 주요 피드백을 리뷰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문제점을 찾아내죠. 실제로 지난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5번은 커뮤니티 제안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말을 증명하듯 제가 취재하던 기간에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배포되었습니다. 출시 3일 만이었어요. 업데이트 내용은 커뮤니티에서 지적된 카메라 알고리즘 문제를 수정한 것이었죠.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가요? 보통 업데이트 배포까지 몇 주는 걸리지 않나요? R&D 책임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시장이라면 몇 주가 걸렸겠죠.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제품은 외면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살아있는 R&D라고 부르는 이유죠. 그의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단순한 판매처가 아니라 거대한 시험장이었어요. 소비자는 구매자가 아니라 테스터였고 기업은 그들과 함께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토였어요. 우리의 까다로움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든다. 이 말에 한국 소비 문화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고 있었죠.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낸 비밀이었던 거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시험대를 통과한 제품만이 살아남고 그것이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시험장 같은 나라다. 소비자가 이 나라의 R&D다.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피드백이 혁신을 이끌어내고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변화와 적응력은
이런 역동적인 소비자 기업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특별한 생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빠르게 회복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던 거죠.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 위기 속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DNA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생활 5달째,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은 초기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구로 향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대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지만 공포에 질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곧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었어요. 마스크가 없어서 약국마다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현지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마스크 공장을 취재하기로 했죠. 한 중소기업 마스크 공장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중이었어요. 직원들은 교대로 일하며 한순간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장 주변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포장과 배송을 돕고 있었죠. 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보수는 받으시나요? 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 남성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무슨 보수요? 국가적 위기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할 뿐이에요. 이런 모습은 공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의 병원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대구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의사, 약사들이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죠.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자원하셨나요? 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피로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대구 동료들이 더 고생할 텐데. 그럴 수는 없죠. 그녀의 얼굴에는 마스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2시간 넘게 근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의 눈에는 투지가 빛나고 있었죠. 대구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구매를 조직해 마스크와 소독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배분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나요? 정부의 지시가 있었나요? 주민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냥 카카오톡으로 단체방을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정부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 말에 깊은 통찰을 느꼈습니다. 서구에서는 위기 대응이 주로 시스템과 제도에 의존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발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례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결정이었어요. 그는 자사가 보유한 해외 마스크 수입 루트를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이윤을 포기한 셈이었죠.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사업적으로는 손해 아닌가요? 그 사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라 함께 위기를 극복할 때입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이런 사례들을 취재하면서 제 안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적 DNA였습니다. 마지막 날, 대구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쉬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의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적인 안전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늘 이렇게 위기를 이겨왔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에 자필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작동한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다. 이것이 그들이 수많은 위기를 이겨온 비결이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도 경제 성장도 아닌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이 특별한 DNA에 있다는 것을. 외부의 압력이 강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이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한국이 위기 속에서도 더 강해지는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오해로 시작해 이해로 끝난 3년의 시간. 제가 처음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상한 특성들이
사실은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나라, 한국. 한국 특파원 임기 3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느꼈던 혼란과 당혹감이 이제는 깊은 존경과 애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마지막 보도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마지막 취재는 특별했습니다. 현지 방송국과의 인터뷰였어요. 그들은 저를 한국을 가장 깊이 이해한 외국인 기자 중 한 명으로 소개했죠. 처음엔 그 표현이 과장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정말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퍼 씨, 3년간 한국에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진행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하나를 고르기 어려웠어요. 전통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노부부, IMF 시절 금을 모았던 시민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원봉사했던 의료진들, 모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회복력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보여주는 놀라운 단결력과 회복 능력이요. 제가 보아온 어떤 나라보다도 위기 앞에서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감정적이고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강점이었다는 것을요. 진행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논리로는 설명 안 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나라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는 깊이 공감하게 되는 나라였죠. 스튜디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행자의 눈에 촉촉한 기운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한국은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GDP나 기술력이 아닌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적 DNA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한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다니. 감동이었어요.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얼마나 오만하게 판단했었는지 생각하니 말이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저를 많이 변화시켰으니까요. 마지막 밤,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이 도시는 그저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죠. 고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는 사람들, 내일의 시험을 위해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더 나은 제품을 위해 연구하는 개발자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귀국 전날, 짐을 정리하며 지난 3년간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상한 나라라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장 강한 나라라고 써 있었죠. 같은 나라, 다른 시선. 달라진 건 한국이 아니라 저였던 겁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데 한 공항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 과한 친절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예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이상한 나라에 잠시 살았지만 이 나라는 내 마음에 영원히 살게 되었다.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원고를 썼습니다. 제목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 한국이었어요. 원고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첨단 기술과 경제 발전으로 빛나는 나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 의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회복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 이것이 한국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더 강해지는 비밀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지만 제 안에 새겨진 한국의 정신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세계를 덮칠 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되새길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 한국이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